자, 잘 쉬셨죠? 예, 지적위원회 보겠습니다. 지적위원회 경우는 두 개가 있는데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 두 개를 지적위원회라고 부르고, 개요 보게 되면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줄여서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해서 이 두 가지는 주로 측량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해결하는 기관이 지적위원회인데, 일반적인 재판하는 곳은 법원이 다루겠지만 측량에 대한 재판을 다루는 곳은 법원이 아니라 지적위원회가 됩니다. 그럼 측량에 관한 모든 재판은 어디서 하실 것? 지적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일반적인 재판 같은 경우는 3심제를 통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올라가겠지만 측량에 대한 재판은 2심제예요. 지적위원회에서 적부심사하고 그 위에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재심사해서 2심제가 바로 측량에 대한 재판이 되는 겁니다. 먼저 구성이 나오는데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구성은 똑같습니다. 말만 바꾸면 돼요. 중앙지적위원회 경우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위원이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내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위원장이 되고, 그 밑에 과장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이 될 자격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가 위원이 되며,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2년이에요.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없는 이유는 당연직이니까. 국장 자리에 앉아있는 난 계속해서 위원장이고 과장은 계속 부위원장이다 보니까 임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은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회의 보게 되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당연히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을 합니다. 위원장을. 근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참석 못하더라. 이때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세 번째가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보는데,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가 똑같아요? 축척변경위원회 회의할 때도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본다라고 개념은 똑같고요. 소집 통지도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다른 건 다 생략하고 5번만 볼게요. 5번만. 5번의 경우는 위원장이 지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와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제척에 관한 사항은 밑에 따로 나오니까 5번, 6번 생략하고 심의결 사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심의결 사항이 지금 중앙지적위원회가 하나가 나와 있죠? 하나가 아니라 5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5가지. 그래서 하나만 나와 있는데 써놓자고요. 이제 작년에 개정이 되어 5개로 늘어납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 사항이 5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지적 업무 정책 개발과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결하게 되고, 두 번째 나오는 규정은 측량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맨날 읽다 쓸래니까 또 많네, 이것도. 그다음 세 번째가 지금 나온 거,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그다음에 네 번째가 측량 분야 기술자, 줄여서 지적기술자. 지적기술자 어떻게 뽑을 것이냐? 지적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 양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결하게 되고, 5번째는 뽑았으면 더 벌을 줘야겠네요. 지적기술자에 대해 영업정지 및 징계에 대해서 심의결하는 것이 바로 중앙지적위원회 권한입니다. 이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이걸 책에 빼먹었네요. 이 5가지가 심의결 사항이고, 반대로 지방지적위원회 노란색 써드릴게요.
지방지적위원회의 경우는 지적, 측량, 적부 심사하는 곳이 지방지적위원회가 됩니다. 요게 하나가 권한이 지방의 권한이고 나머지 전부 다 중앙의 권한인데 작년 초까지는 하나가 있다가 4개가 추가가 됐어요. 5개가 만들어져서 5가지를 심의 그러는 것이 바로 중앙지적위원회인데 책에 하나밖에 안 실려 있으니까 5가지가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써 놓으셨어요? 좀 기다릴까요? 예? 크게. 몇 페이지냐고요? 169페이지 나와 있다고요? 아, 나와 있네. 예. 아, 근데 거기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가지고 박스에 있네요. 예, 오른쪽 페이지 169페이지 박스에 있는데 그 5개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죄송해요, 쓰게 해서. 예. 영어로 I am sorry. 자. 어쨌든 간에 그 5가지가 권한이다를 이해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밑에 회원의 기피, 제척, 회피 나오는데 중앙지적인 회의를 하고자 할 때는 일단 제척당하는 위원이 5가지가 정해집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위원하고 친인척 관계 있는 자들 또는 배우자, 그제 대리인들은 전부 다 제척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경우, 쉽게 얘기해서 직접 관련 있는 위원이나 그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누굴까? 이혼한 전처가 되겠죠. 그 자도 제척당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제척 아니에요. 사실혼 배우자가 누구예요? 한 글자로 줄여서 첩이 가까워요? 이혼한 전처가 가까워요? 그죠? 근데 이건 법의 모순인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혼한 전처는 제척입니다. 두 번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도 제척인데, 친족은 당연히 제척이고 친족이었던 자도 제척입니다. 친족이었던 자가 누가 될까? 오케이, 장인 장모들. 친족의 범위가 혈족이 있고 인척이라는 자가 있어요. 혈족은 피를 나눈 형제들 같은 경우 혈족이라는 말 쓰고, 사람끼리 만나서 친족이 된 자들, 대표적인 것이 장인 장모들도 제척당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이나 진술 또는 감정한 경우도, 본인이 감정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더라. 그럼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제척당하게 돼 있고, 네 번째가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도, 대리인도 제척이며, 5번이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에 관여한 경우, 부작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 같은데 해서 안 될 걸 하는 것을 부작이라고 불러요. 위원이 해서 안 될 걸 한 다음에 지가 개입하겠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5가지가 제척입니다. 대부분 다 누가 많아요? 자기, 배우자이었던 사람 포함시키고 친족이었던 자, 대리인,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기피나 회피는 안 보셔도 됩니다. 해임, 해촉도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 지방지적위원회 경우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만 하더라? 지적, 측량, 적부심사만 청구하는 것이 바로 지방지적인 권한이다 보니까 5개 외우실래요? 하나 외우실래요? 이게 낫겠죠? 이거 반드시 암기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흥정을 잘 붙여야 돼. 이거 외우실래요? 안 외우실래요? 그러면 안 외운다 그래. 그러니까 흥정을 보실 때 5개 외울래요? 하나 외울래요? 그러지 하나 외운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 안 외워서 문제인데 이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를 뺀 나머지 전부 다 어디에 관한? 중앙 지적에는 권한이 됩니다. 밑에 박스에 5개 들어가 있으니까 5개 잘 보시고 세분하시길 바라고요. 구성은 똑같아요. 중앙을 지방으로 고치면 똑같고 국장을 시도지사 고치면 똑같은 거니까 지방 지적에는 구성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중앙만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넘어가시면 이제 지적, 측량, 적부심사 이게 무엇이냐 여기를 따져야 하는데, 적부심사라는 것을 한번 물어나 보자고요. 자, 질문 대답 바로 나오셔야 돼요. 여기를 경계로 해서 이쪽은 여러분의 토지 소유자, 이쪽은 여러분 토지 소유자인데 경계를 여기로 알고 살았었는데 이쪽 분에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했더니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경계로 말쪽을 딱 박아버렸어요. 기분 좋으세요? 별로 기분 안 좋죠? 왜 기분 안 좋아요? 내 땅
뺏긴 것 같으니까. 증거 있어요? 여기 증거가 없잖아요. 여러분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잖아요 지금. 측량 결과가 있으니까 내설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안 넘어가도 내설 증거는 있지만 여기는 넘어가도 내설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느낌 다 측량 잘한 것 같아요 이쪽? 잘못한 것 같죠? 측량 다시 의뢰해라요. 이쪽도 의뢰해서 여기가 나오는지 할 말이 없는데 여기가 나온 게 아니라 경계가 여기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측량 결과는 어디라고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러분 여기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서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장하는 경계는 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시겠네. 얘가 적법하게 되면 얘는 자동으로 부적법. 여러분 주장이 맞으면 얘가 적법, 부적법, 적부를 가려다가 적부심사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땅을 사서 측량을 해보니까 옆에 건물이 내 땅 넘어왔다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이 적부심사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측량을 통해 건물을 여기라고 경계를 설정하고 건물을 줬는데 여러분이 측량해 보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여기라고 주장을 하고 여러분 여기라고 주장할 거네 지금. 아닌가? 그럼 여러분 주장이 맞으면 건물을 적법하게 진 것인데 이쪽 분들 주장이 맞으면 여러분 건물을 침범한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럴 경우 건물을 침범하게 되면 이쪽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남의 땅 건물 진 거죠 지금. 그럼 내 땅 건물 침범했으니까 건물 철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안 됩니다. 그거는 대법원 판례가 측량을 잘못해서 건물 일부가 경계를 침범했다 할지라도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본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측량을 못 해준 것뿐인 거지. 그러니까 건물 철거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 땅을 분할해서 사면 되겠죠? 이게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실정하려고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분할하게 되면 이쪽 주인은 땅 비싸게 받아요? 싸게 받아요? 비싸게 받겠지? 약점을 잡았으니까. 그럼 땅을 사라고 주장하게 되면 비싼 돈 주고 사야 돼? 안 사야 돼? 조용히 단추만 2개 풀르세요. 뭐 하라고? 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땅 안 사고 버티게 되면 이쪽 땅 주인은 또 지료 요청하기는 지료 달라고 내 땅 사용했으니까 달라는 지료도 많아요? 적어요? 많으면 남은 단추 2개 더 굴러. 뭔 말인지 알았어요? 버티시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쪽에선 소송이 들어와요. 지로 달라고. 그럼 여기서 얼마 달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 돈 못 준다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럼 판사가 조정을 붙여요. 합의 보라고. 합의가 될까요? 안 될 경우 판사가 결정을 내려주는데 주변 땅값을 조사해서 지료가 얼마인가 그 조사해서 결정 내려주다 보니까 이쪽 분들은 끝까지 버티면 나중에는 피해될 게 없는 겁니다. 땅을 팔아라 그래서 제가 주고 뭐 조금만 더 주고 판다 그러면 뭐 살 수 있겠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게 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필히 이런 경우 발생하면 옷 입을 때 단추가 많은 옷을 입어야 돼. 많이 풀어야 되니까. 아닌가?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바로 뭐다? 적부 심사인데 심사보기에 대해 의의부터 본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절차 보니까 첫 번째 토지 소유자, 이양개인 및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와 있고 과정상 차이점이 니은번이에요. 아까 이쪽 분들 제가 설명드릴 당시에 경기가 여기 나오게 되면 먼저 어떻게 해라. 부정할 수 없으니까 불만이 있으면 측량하라 그랬죠. 측량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은번이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토지 소유자, 이양개인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는 먼저 뭐부터 신청하실 것? 측량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지적 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 청구서에 그 측량 성과와 심사 청구 경계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찾았어요? 과정상 차이점인데 적부심사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도 있고 이양개인도 가능하고 지적 측량 수행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중 누구라도 먼저 측량부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성과도 하고 측량하게 된 경위서가 나올 겁니다. 이 측량 성과도 경위서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시도지사를 왜? 과정상의 차이점 시도지사를 거쳐서 어디로 간대요? 지방
지적위원회에 제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청구서를 지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받는 지도지사 입장에서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한 다음에 30일 안에 지방지적위원회로 사안을 회부하는 것이 의무규정인데, 이 조사하는 사항은 이네들이 가져온 측량 성과 조사할 것이고 측량 경위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어떻게 바뀌어왔는가,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 토지 이동 사항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되어 있고, 측량하게 된 기준점하고 그 다음에 경계 등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실축도란 말 나오는데 경계 등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측량 결과가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여기 하나, 저기 한 두 개가 나왔죠? 그럼 어떤 경계가 맞는가 제일 좋은 방법은 측량 한번 해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지사 입장에서는 지적공무원을 지정해서 지적 측량을 실시하게 할 수도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기술자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해서 이런 자를 모아서 며칠 내에 넘겨주실 것? 30일 내에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넘겨받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회부받는 날로부터 60일 안에 심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는 1차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한데 한 번 연장은 30일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의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의결서를 지체 없이 지도지사에게 송부할 것이며, 지도지사는 청구인과 이해관계인들에게 결과를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주면서 불만 있는 경우는 이 중에 누구라도 다시 90일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적고심사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과정이에요. 지금 적고심사다 보니까 여기 누가 나와 있고, 시도지사, 여기는 지방이 나와 있죠. 재심사로 바뀌게 되면 여기가 국장이 들어가고 여기는 중앙이 들어가는 절차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를 문제를 내게 되면 이 말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 날짜를 알고 들어옵니다. 시험에서 날짜를 외우셔야 돼요. 날짜는 자 어떻게 외우시느냐, 회부 날짜가 며칠인가요? 30일이죠. 심의결 날짜는 60일, 연장은 30일, 재심사 청구 기간은 90일, 통지는 7일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날짜를 외우세요. 날짜 어떻게 외우시느냐, 3, 6, 3, 9, 7 외우세요. 시작. 그 날짜만 외우시면 절차는 다 외운 거예요. 처음 3은 회부 30일, 그 다음 6은 심의의결 60일, 그 다음 3은 연장 30일, 재심사 90일, 통지는 7일. 그거만 이해하시면 말만 껴넣으면 돼요. 적고심사할 경우는 누가 나오고, 시도지사하고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할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지적위원회 나오다 보니까 그거 갖다 끼워만 넣으시고, 날짜는 어떻게 외우실 것? 자꾸 떠들어야 돼. 3, 6, 3, 9, 7 외우시고, 처음 3은 회부 30일, 그 다음 6은 심의의결 60일, 그 다음 3은 연장 30일. 자꾸 떠들어야 돼. 그러면 다 외우시니까.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 기한은 90일, 통지는 7일. 그거만 껴넣으시면 다 외운 거예요. 여기 날짜를 문제를 달고 들어오는데 20일의 기출문제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90일 내 심의결해야 한다. 90일이 아니라 60일이죠. 출제했었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기출문제가 재심사 청구 기한은 60일 내 청구해야 하는데 60일이 아니라 90일이니까 여기 날짜를 외우셔야 돼요. 날짜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3, 6, 3, 9, 7 외우시고 본인이 자꾸 떠들어야 돼요. 처음 3은 회부, 두 번째 6은 심의의결, 그 다음 3은 연장, 재심사 기간은 90일, 통지는 7일 해서 제 경험으로는 이런 이 말을 외우시고 날짜 따로 외워야지. 날짜 주고 다 외워져요. 거꾸로 날짜부터 외우니까 내용이 쉬워져. 그러니까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이 외우시는데 제 경험으로는 3, 6, 3, 9, 7이 더 편하니 그렇게 외우신 다음에 날짜대로 끼워 넣으시는 것이 더 편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적고심사 절차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게 되면 재심사 똑같아요. 재심사는 며칠 내 청구하래요? 90일 내 누구를 거쳐서?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게 회부해야 한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 보니까 더 이상 나온 말이 없는 겁니다.
날짜 외우실래요? 안 외우실래요? 외워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적보심사 재심사 개념이고 하나 넘어가시기 전에 하나 체크할 것이 자, 지적공모소관청에 통제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재에서 지적, 측량, 적보심사 효력이란 말 나온 게 맨 마지막 4번일 텐데 기억번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모를 정정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나와 있어요. 그 번호 앞에다 큼지막하게 직권 써두세요. 직권.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 4번이든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4번이든 등록상 정정할 때는 직권입니다. 그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라고서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어서 이런 내용 배운 적 있지 않나요? 아니 배운 기억 있어요? 없어요? 아,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틀리면 어떠고 맞으면 어때요? 배운 적 있더라 없더라? 기억 안 나죠? 네, 옛날에 직권 정정사항 배울 때 배웠어요. 근데 아직 기억이 안 나니까 나중에 한번 말 나온 김에 책 찾으려고 힘드니까 나중에 찾아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직권 정정한다 써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17회 듣기 준 문제예요. 거기까지 써놓고 넘어가시면 측량 파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적법의 내용이고 책 보니까 지적법이 두꺼워요? 등기법이 두꺼워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등기법이 훨씬 두껍죠? 지적법에서 12문제, 등기가 12문제에서 24문제가 이 책에서 나오는데 공부 열심히 하실 부분은 지적법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점수가 확보가 됩니다. 난 등기법 열심히 해야지. 맘먹은 사람 한정치산자예요. 등기법은 점수 잘 안 나오니까 길게 보시고 편히 가셔야 돼요. 등기법은 공부가 되려면 민법 공부가 되면 쉬워요. 아마 이제 수업 들으시면 등기법 나갈 때 대부분 다 민법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민법이 반이에요. 민법 공부가 될 때까지는 등기법은 좀 참고 버티셔야 됩니다. 등기법 가도록 하죠. 등기법 보게 되면 교재에서 페이지 182페이지인데 등기의 개요하고 밑에 접수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란 것은 정의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부동산 물리적 현황과 또는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를 등기라고 부른다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라는 것은 줄여서 등기부라는 장부에다가 부동산 물리적 현황하고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부릅니다. 등기란 것은 두 가지 등기할 때 등기라고 불러요. 등기는 부동산 표시, 다른 말로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의미하는데 밑에 등기는 신청 들어오게 되면 접수 시기란 말이 나오고 맨 밑에 효력 발생 시기가 나눠져 있는데 등기의 경우는 이제 접수 시기가 언제냐? 접수 시기는 전산을 통해 처리하다 보니까 전산을 통해서 등기 신청 정보 사항이 저장이 된 때 언제라고요? 저장된 때 접수한 것을 본다 해서 맨 밑에 디귿번에 보면 저장된 때란 말 나와 있나요? 네, 저장된 때 접선 효과가 있는데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시키시고 맨 밑에 저장 버튼이 있어요. 저장 버튼을 인터넷 클릭을 딱 하게 되면 그때 저장된 것으로 본다 해서 저장된 때 봐놓고 넘어가시고 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등기 효과가 발생할 텐데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효과 발생 시기는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라고서 개정을 해버립니다. 언제부터라고요? 접수한 때부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개정안인데 왜 이 말이 나왔는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전자 신청하게 되면 등기사무 처리 시간은 24시간 줍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신청한 날짜 1월 1일 날 신청 들어와서 등기소가 접수를 받고 등기를 실행해 주게 되면 24시간이니까 1월 2일이 되겠죠. 이해 갔어요? 요 기간 처리해 주는데 2012년까지는 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실행한 이때부터 등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옛날 구법이었었어요. 구법에서는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등기법의 경우는 주인 바뀐 날짜가 언제고 실행할 때 이때 발생한다. 원칙은 옛날에는. 근데 대장에 소유권자 적을 당시에는 우리가 대장에 소유권자 변동 일자와 변동 원인 적을 때 변동 일자의 경우는 대장에는 등기 접수를 적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날짜가 안 맞잖아요, 지금. 등기법에서 주인 바뀐 날짜는 등기부에 기록한 날 이때 주인 바뀐다고 주장을 하고
대장에 주인받게 날 기재할 때는 접수일자를 적었습니다. 서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이때가 아니라 이제 소급해서 이때부터 등기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개정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기 주인받게 날짜도 언제가 되고 접수한 때, 대장에도 기재할 때 접수한 때가 되면서 일치시킬 목적으로 2012년부터 개정을 해서 접수한 때부터 등기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바꿔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책에 3번 쓴다면 하나 더 써주세요. 3번은 등기 완료 시기가 나오는데 완료 시기라는 것은 이것도 따져야 됩니다. 효과 언제 발생하는데요? 등기는 접수한 때 발생하죠. 등기가 모든 게 끝나는 시기는 언제이냐? 등기소에는 등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등기관이 누가 처리했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한 자가 누구인가 알 수 있는 조치를 한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는데 등기관에게는 다 부여받은 식별부호가 있게 됩니다. 식별부호라는 얘기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원번호가 있듯이 등기관에 식별부호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처리자가 누구인가 본인의 식별부호를 입력하게 되면 식별부호를 마지막에 입력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예요. 일단 2번 써먹는데 오히려 이것들은 뭐 두 개 딸랑 띄어서 외우면 될 것 같고 요건 2번 써먹어요. 앞으로. 완료 시기 언제라고요? 처리자가 누구인가 식별부호 입력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옛날 종이등기부일 당시에는 등기부에다 기재를 한 다음에 말미에다가 처리한 자가 누구인가 등기관에 도장 찍는 규정이 있었어요. 도장을 짝 찍어놔야지만 누군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전자 신청할 때에는 전산등기부는 도장 찍지 못하다 보니까 등기관들이 거기다 번호 입력해 놓는 겁니다. 그럼 처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시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용어의 정의는 안 보셔도 되고요. 안 나오니까 등기 기능에서 3개가 나와 있는데 등기란 것이 나오게 된 계기는 민법 규정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민법이 나온 규정이 지금 물권법 들어갔어요? 오늘 들어갔어요? 대화가 되겠다 그러면 대화만 안 돼봐 그냥. 자, 186조 내용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라고 배운 것이 민법일 것이고 반대로 187조의 경우는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더라. 하지만 다만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분할 수 없다 보니까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하는 것이 여기에 예외 규정이에요. 이건 배웠어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매매 같은 경우는 한다 이렇게 하시면 쉬워지고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주인 바뀌는 시점이 언제일까? 매매계약 체결하면 주인 바뀔까? 잔금 지불하면 주인 바뀔까? 네? 언제? 그러니까 매매계약 같은 경우 주인 바뀌는 날짜가 언제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면 주인 바뀐다. 잔금 지불하면 주인 바뀐다. 이제 안 속네. 벌써 2달 동안 실력이 많이 컸어요. 우리 콩나물들 열심히 잘하고 있네요. 공부는 콩나물이야. 그죠? 시루에다가 콩나물 키울 때 한 바가지 물 줘봐야 술술 다 빠져나가는데 들춰볼 때마다 잘하잖아요. 여러분 수업 들을 때 들은 내용 지난주에 배운 내용 물어보면은 이러고만 있지만 시간 지나면 쌓이게 돼 있는 거예요. 누적되게 돼 있으니까 그 내공은 공부할수록 쌓이게 돼 있으니까 까먹는다 할지라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매매계약 등기하면 주인 바뀐다 이 뜻이고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 대표적인 예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상속받은 경우는 나오는 자 2명이 있죠. 상속인이 있고 피상속인이 있더라. 죽은 자가 누구예요? 안 잊어먹었네.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피 흘리고 죽으니 피상속인이 죽은 자가 될 것이고 상속인이 산 자가 되겠죠. 상속인은 등기해야 취득해요? 안 하도 취득하지만 언제 등기하느냐? 처분할 때 등기하더라. 그럼 여기는 목적이 달라요. 매매 같은 경우는 취득하는 효과 발생시키려고 등기한다 그래서 여기를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속 같은 경우는 팔아먹을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는 처분 요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는 크게 2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효력 발생 요건 또 하나는 처분 요건이 등기의 기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쉽죠 아직까지는. 그 다음 마지막에 제3자 대항 요건이라는 말 나오는데 대항 요건은 등기하는 권리가 채권 등기할 경우에 채권의 경우 임차권 등기한다거나 환매권 등기하는 경우가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입니다.
등기라는 것은 원칙이 물건을 가지고 원리를 등기하라가 등기의 기능이에요. 즉 물건을 가지고 원리 줄여서 물권 등기하는 것이 목적인데 채권 등기할 필요 없다. 그럼 임차권 같은 경우는 채권입니다. 왜 채권일까? 물권 안에 없으니까.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 위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보니까 물권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8가지가. 그 안에 임차권 없죠? 그러면 물권이 아니다 보니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남의 상가에 세 들어갈 때 보증금만 내고 월세 내고 장사하지 등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더라요. 근데 문제는 힘이 너무너무 없어요. 어떤 힘이 없더라?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희 건물의 세입자, 제가 집주인,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약 24개월 동안 계약을 체결하고 제 상가에 들어오셨어요. 등기 좀 해주시오. 제가 우리끼리 뭐 등기입니까? 등기 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월세 내고 지금 약 한 달 살았죠? 오늘이 1월 27일인가? 한 달 살았다고 가정했는데 남은 기간이 23개월 남았죠 아직. 근데 아직 남았는데 제가 이 상가를 우리 여기 안 닿는 교수님 있어요. 키 여기 안 닿는 사람. 이종환 교수님. 미버 이종환 교수 여기 안 닿거든요. 네, 안 닿으니까 그분한테 팔았습니다. 이르지 마세요. 자, 되게 싫어해. 여기 안 닿는다 그러면 자. 한번 그랬더니만은 뭐라 그러더냐. 뭐하고 나서 제가 여기 안 닿는다 그러니까 공식 교수는요. 허리띠가 제 2번 누른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흉을 보던데 어쨌든 간에 친하니까 욕을 하겠죠. 아, 둘이 왼수예요. 자, 그러면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럼 새로운 주인 이종환 교수 딱 와가지고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누구세요? 물어봤어요. 새로운 주인이 와서 여러분들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가만히 쳐다보고 계실래? 뭐라 그러실 거예요? 여기 세입자 임차인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럼 새로운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세준 적 없으니까 가게 빼달래요. 23개월 남았는데 아직. 그럼 네 하고 빼실래요? 아니면 계약기간 남았다 버티실래요? 싸움 좀 할 줄 아시나 봐. 네? 그럼 확실히 신랑분이 조폭? 버티긴 뭘 버티? 나가려면 나가야지. 소유권을 취득한 물권자, 여러분은 채권자. 물권이 우선해요? 채권이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니까 나가려면 나가야 돼요. 그게 싫으면은 등기해라요. 등기하면 계약기간하고 버티려면 주겠다는 것이 등기에서 발생하는 대항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등기에게는 크게 3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기능이 있고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처분 요건, 또 하나는 대항 요건에서 여러분 교재에서 3개가 나온 것이 그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시간이 나오면 다 외우시니까 따로 뭐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등기사항 나오는데 실체법상 등기사항, 절차법상 등기사항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나오는 부분 아니니까. 실체법이라는 법률은 민법을 의미합니다. 민법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절차법이라는 법률은 부동산 등기법이 절차법인데 민법이 말하는 등기사항이랑 절차법 서로 달라요. 민법에서는 등기로 인정하는 사항이 186조만 당장 등기를 통해서 주인 바뀌는 경우 요거 하나만 등기사항 인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등기사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당장 등기해야 주인 바뀌어요? 요거는 등기 안 해도 주인 바뀌잖아요. 그죠? 이런 건 등기사항 보지 않고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만 등기사항 인정해서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하지만 절차법 같은 경우는 186조 등기할 수 있고 187조도 등기할 수 있죠. 상속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도 등기할 수 있나요? 그럼 등기할 수 있다 보니까 등기만 할 수 있으면 다 포함시켜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등기법에서는 줄여서 등기 능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디가 범위가 훨씬 넓다? 요 관계만 이해하시면 돼요. 절차법의 범위가 훨씬 넓다만 이해하시고 같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뭐만 등기사항 인정하시고 186조만. 하지만 등기법은 다 가능하니까 범위가 훨씬 넓다 보니까 맨 밑 도표상에서 절차법, 즉 절차법은 범위가 넓고 실체법은 가운데 조그맣죠? 이제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민법 이종환 교수님과 저랑 비교해서 누가 등치가 더 커요? 제가 더 크니까 제 등기사항이 훨씬 범위가 넓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누가 넓은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내지 않으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물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건의 경우는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등기 못하는 게 나오는데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눠서 토지와 건물 둘로 세분을 하게 돼요. 토지와 건물 등기할 수 있는데 토지가 어디까지 등기할 수 있는지 건물 어디까지 등기할 수 있는가 세분한 다음에 여기는 하나 외울 게 있습니다. 자, 물건의 경우 토지 등기할 수 있고 건물도 등기할 수가 있는데 토지가 등기되기 위한 조건은 하나의 필지일 경우 등기할 수가 있더라요. 하나의 필지라는 것은 지적법에서 하나의 필지로 대장이 작성이 된 경우 등기하는 것이 과정상의 차이점이고 건물도 원칙은 건축물 대장상에서 한동 건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경우 등기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럼 토지의 경우 하나의 필지를 단위로 등기하는 것이고 건물도 하나의 단위로 등기한다. 그럼 토지와 건물처럼 보이지만 등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밑에 박스에 정해져 있는데 하고 못하고는 밑에 설명드린 다음에 다음 설명드릴게요.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등기한 물건에서 첫 번째 하천 등기할 수 있죠. 하천 등기할 수 있는데 하천이 2008년도에 하천법이 개정이 생기면서 국유화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 등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 2008년도인데 여담으로 우리나라의 명당자리라고 칭하는 자리가 있어요. 명당자리라고 칭하는 것이 바로 배산인수라 그래가지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명당자리로 칭하는 것인데 더 좋으려고 그러면은 뒤에는 북쪽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현무가 있어야 되고 좌청룡 500호에다가 아래쪽에는 주작이 있어야 되죠. 그런 걸 못 들어봤어요? 좌청룡 500호에 북현무 남주작이라고? 아예 관심이 없어요? 자, 그 명당 자리가 있을 때 그 명당 자리는 필히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앞에 물이 있어야 돼요. 참 재밌는 사건이 우리 여기서 가까운 광릉 수목원 있죠. 광릉 수목원. 광릉이 누구 묘인지 아세요? 세조. 그럼 잘 몰라. 수양대군 그러면은. 그래도 몰라. 이정재 그러면. 그때는 알아듣더라고. 자, 누구며? 이정재며 거기 있어요. 이정재가 누군지 알죠? 그 관상에서 이정재.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 참 세상에나. 어쨌든 세조묘가 거기 있는데 세조묘가 7대 임금이죠. 태정, 태세, 문단, 세. 단종을 지 조카를 죽이고 찬탈을 통해서 왕이가 됐는데 그 묘자리가 원래는 세조 묘자리가 아닙니다. 묘자리가 그게 신숙주 묘자리예요. 원래는. 신숙주하고 둘이 굉장히 친했어요. 친해가지고 술을 먹다가 수양대군 시절에 내 묘자리가 여기 있더라고 자랑을 합니다. 신숙주가. 술 먹다 가만히 보니까 자리가 좋거든. 나중에 이제 알고 있다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숙주 불러가지고 그 묘자리 나 줘. 그래서 뺏었어요. 뺏은 거예요. 그리고 뺏어서 둘이 관계가 좋으니까 죽어서도 같이 지내자 그래서 신숙주 묘자리가 그 밑에 있어요. 가까운데.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거기 쓰고서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신숙주가 결국 배신한 거죠. 단종을. 그래서 변절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숙주나물이 이렇게 붙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말이 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 변절을 했는데 광릉을 쓸 당시에는 그 앞에 개울이 없었습니다. 앞에 실개천이 없었는데 왕릉을 쓰는 명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러 개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산인수를 만들어 놓은 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가지고 계신 임야가 있을 경우에 묘자를 쓰고 싶을 경우는 명당이 되려면 물길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럼 여러분 돈 들여서 만든 하천이 있더라. 그건 여러분 땅에는 등기할 수가 있다. 하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진 것이 그 뜻이에요. 어쨌든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천 등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도로법상 도로 등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유류지향 탱크 등기할 수 있고 내려와서 구분 건물의 전용 부분 등기할 수 있고 규약성 공용 부분 등기 가능한데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이 바로 아파트 관리실 같은 경우에 관리실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긴 하되 나중에 배우겠지만 표제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지하실 등기할 수 있고 공용주택의 지하주차장 등기 가능한데 대법원 판례에서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개인은 소유할 수 없다요. 공동주택 부속 건물로만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하면은 저는 아파트 안 사요. 주차장만 사지. 주차해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거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공동주택의 부속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가 판례 입장이고 근데 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기할 수가 있고 비각
등기 가능한데 비각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비각이 뭘까? 다녀보시면 왜 서울 가면 종각역이 있죠. 종각이란 것이 보신각종을 보호하려고 세운 누각이 있어요. 이 누각이 바로 종을 보호하는 누각을 종각 그럽니다. 반대로 이번엔 종이 아니라 광개토 대왕 비석을 보호하려고 세운 누각이 있더라요. 여기 이번에는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누각이 있을 경우 이 누각을 뭐라고 부를까? 비석을 보호하는 누각을 비각 그런 거예요. 그럼 종을 보호하는 누각을 뭐라고 부르고? 종각. 비석 보호하는 누각을 비각 그런 겁니다. 그럼 종각 비각 같은 경우는 벽이 있어요? 벽이 없죠? 지붕은 있어요? 네, 그럼 지붕이 있냐 없냐가 바깥이랑 안이 분단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다른 말로 외기 분단성이라는 말 씁니다. 뭐라고요? 외기 분단성. 바깥의 기온하고 나눠져 있는 일 따지는 게 기준이에요. 그럼 지붕이 있으면 등기할 수가 있어도 벽은 따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로 등기할 수 있는 사이로란 말이 뭘까? 네, 사이로 같은 경우는 그 쇠로 지은 원통형 건물을 사이로라고 불러요. 뭐로 지은 거? 쇠로 지은 원통형 건물 같은 거. 다녀보시는 분들 시멘트 레미콘 공장 가게 되면 동그라미 쇠로 돼가지고서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 모래자갈 올라가서 막 반죽 섞이잖아요. 이런 쇠로 지은 원통형 건물을 사이로라고 부르고 또 목장 가니까 사료 보관하는 동그란 이런 쇠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걸 다 뭐라고 부르느냐? 사이로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핸드폰이 투진 아니죠? 스마트폰이죠? 네이버 들어가서 사이로 탁 검색을 넣으면 사진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사이로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축사 시험에 출제했는데 개방형 축사 같은 경우가 이제 축사가 이렇게 있게 되면 벽이 나중에 여름 되면 열려요. 이렇게 동물도 더우면 공기 순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벽이 열리는 이런 축사를 개방형 축사를 말습니다. 등기할 수가 있도록 2011년도에 대법원 예규에 변경이 생기면서 중개사 문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등기 못하는 건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봐놓고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것이 이제 하천 등기할 수 있다고 배웠죠. 하천은 등기 다 할 수 있지만 하천은 못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토지 중에서 하천이 중요합니다. 하천은 등기할 수 있대. 다만 하천을 등기 못하는 것은 4가지 등기 못해요. 등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보니까 하천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찾으셨어요? 그건 외우셔야 돼요. 하천에 등기 못하는 것은 지상권 등기할 수 없고 지역권 등기할 수 없고 전세권 등기 못하며 임차권도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4가지를 빼고 나머지 등기는 다 가능해요. 그럼 하천에 소유권 등기할 수 있을까? 있겠죠? 하천에 저당권 등기할 수 있고 하천 압류, 가압류, 경매 다 할 수 있지만 하천을 목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겨울 감염이 심해가지고서 하천에 바닥이 다 나와 있대요. 이 하천인데 물이 없어가지고서 지금 다 맨바닥인 상태래요. 제가 소유자, 안 돼. 여러분이 소유자, 제가 세입자. 그럼 강바닥 나와 있어, 땅바닥 나와 있죠? 여기다 여러분 저희 지상권 설정일 때 집 지고 살래요. 집 잘 지고 살았습니다. 비가 오니까 전 어디 가서? 저 밑에 가서 발견되는 얘기죠?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안 되는 겁니다. 요건 안 돼요. 과거 기출 문제가 하천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맞았나요? 틀렸죠? 요 4개 빼고 다 가능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든 저당권이라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많은 거 6개 외우지 마시고 못하는 거 4개만 기억하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등기하는 권리가 나오는데 등기하는 권리의 경우는 이제 나눠서 권리는 물권 등기할 수가 있고 권리는 물권 등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 등기할 수가 있더라. 세분하게 되면 물권의 경우는 일단 등기하는 물권이 소유권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등기할 수 있고 지역권 등기할 수 있고 전세권 등기할 수 있고 저당권 등기할 수 있으며 또 하나가 권리 질권 등기할 수 있고 네, 플러스 추가된 것이 채권 남목권 등기할 수 있다라고서 특별법에서 추가시켰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경우 임차권하고 또 하나 환매권 등기 가능한데 이제 말을 풀자고요. 물권은 소유권 등기할 수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일권까지 등기할 수 있는 것이 기본 틀이에요. 말을 풀자고요, 이제. 자, 소유권은 뭔지 알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알 것이고, 저당권도 알아요. 근데 권리일권이 무엇이냐?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딱 1억을 빌려줍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빌려줄 거예요. 저 돈 빌려가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갚을 것이다, 떼먹을 것이다. 갚는다, 떼먹는다.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떼먹는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는 겁니다. 갚는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돈 빌려주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그런데 사채업자 그러지 말고 전문가 은행이죠. 은행가 돈을 빌려 딱 가서 1억만 빌려주시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뭐라 그럴까? 담보 있냐고 물어봅니다. 말이 짧죠. 담보 없다 그러면 더 짧아지죠. 가, 안 빌려줘요. 담보 왜 요청할까? 너는 돈을 빌려가지면 떼먹을 거 뻔하다요. 그럼 네가 제공한 담보로 경매 실행해서 회수할 목적이 숨어 있는 겁니다. 돈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빌려주게 되면 담보 요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담보를 요청하는데 나는 담보가 부동산이 있고 또 부동산 없는 사람은 시계나 반지가 있을 수 있겠죠. 부동산 맡기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얘기고, 동산 같은 경우는 시계나 반지는 저당권 등기할 수 없잖아요. 이때는 질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질권 설정은 어디다 하느냐? 전당포에.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려오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질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동산 맡기는 경우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질권은 등기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오케이?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권리가 튀어나왔어요 지금? 권리질권이라는 권리가 나왔죠. 얘가 왜 나왔느냐? 부동산 소유권자 입장에서 돈이 필요하게 되면 저당권 등기하고 돈 빌려올 수가 있다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지역권은 남의 땅 길로 빌려 쓰는 거니까 담보 잡힐 수가 없는 것이고, 전세권자와 지상권자를 할지라도 자기 권리를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 저당권 몇 글자? 세 글자니까 저당권 설정할 권리는 세 개밖에 없는 겁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자까지만 가능해요. 몇 개밖에 안 된다고요? 세 개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질문. 저당권자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자기 저당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을 또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그럼 테이프를 거꾸로 조금만 다시 돌릴게요. 리바인드 시켜서 삐릭 돌아와서 저당권은 몇 글자? 세 글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자만이 저당권 등기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저당권자가 저당권 또 설정할 수, 이건 안 된다. 법률적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당권자가 뭐라 그럴까? 아, 지상권자도 소유권자가 아니고 전세권자도 소유권자 아닌데 얘네들은 담보 잡혀 돈 빌려올 수 있는데 왜 난 안 되냐고 따지고 들어오겠죠? 저당권 설정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만들어준 것이 저당권, 그럼 너는 질권에 맡겨라요. 그러면 질권은 원칙이 뭘 잡는 게 질권인데, 동산 잡는 게 질권인데 이번엔 동산 잡은 게 아니라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잡았으니까 이 권리 질권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저당권이 등기되는 권리다 보니까 얘도 등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놔서 얘도 등기 가능합니다. 그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당포가 시계나 반지 또는 명품을 잡아요. 근데 저당권 잡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권리? 물건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실제로 잡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다시 특별법에서 그럼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맡기고 돈 빌려와라 그래서 만들어준 게 채권 담보권이에요. 요거는 특별법에서 만들어진 권리고 민법상 권리는 아닙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저당권자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저당권을 질권에 맡기던 채권을 담보 잡힌 돈 빌려올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 이 뜻이에요. 요게 등기한 권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말을 한번 엮어보자고요. 소유권자 돈이 필요하더라. 어디에 담보 잡히시고? 저당권에. 지상권자도 저당권에. 전세권자도 저당권에 가겠지만 정작 저당권자 돈이 필요할 때는 저당권에 설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맡겨질 것? 질권에 맡긴다거나 채권, 담보권에 맡겨서 다 담보 잡힐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임차권, 환매권하고 설명드린 거 채권이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나누게 되면 이쪽 권리, 물건들은 대부분 다 등기하는 목적이 성립하려고 등기하는 목적이에요. 물건은 등기 안 하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186조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과가 있다. 물건 변동의 뜻은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은 등기해라요.
물권이 태어나려면 성립하려면 등기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채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등기하는 목적은 제3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반드시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돼 있어야 돼요? 예, 왜? 물권은 등기를 해야 태어나니까. 그럼 여러분이 배우시는 민법이나 중개사법, 세법, 등기법 각종 법률 중에서 전세권이란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등기된 것만 따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배울 당시에 보게 되면 아파트 전세 들어갈 때 전세계약서에다가 전세금 주고 확정일자 받고 살죠? 등기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건 전세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법 적용이 주택임대차로 빠져가게 돼 있지 전세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 적용하려면 반드시 뭐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가 된 것만 따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임차권의 경우는 판매권 등기하는 목적이 성립하려고 대항하려고 보증금 내고 월세만 넣으면 임차권 등기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등기의 요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등기 안 해도 되지만 등기하다 보니까 어떤 힘이 생기더라?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 뜻이에요. 등기하는 원리가 몇 가지가 따라 나왔어요 지금? 9개 나와 있죠? 9개 아닌가? 맞죠? 책에서 등기할 수 있는 원리에서 체크만 하세요. 먼저 소유권 동그라미, 지상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역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권리일권 나와 있고 밑에 임차 허물권 나와 있죠? 책이 하나 빠져 있네.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플러스 써놓은 다음에 채권, 남보권 써놓으시란 얘기예요. 책에 나와요? 안 나왔으니까 써놓으시라고. 채권, 남보권 법에 나와 있어요. 등기법에.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채권, 남보권 써놓으시고 거기까지 등기할 권리 9가지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반대로 유치권, 점유권, 질권은 등기할 수 없다. 이 원칙이. 점유권 등기하면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난리가 날까? 점유권은 등기하면 난리가 나게 돼 있어요. 왜 난리 하느냐? 결혼 안 하신 분, 여자분들 안 했어요? 그럼 결혼해서 집에 계실 때 시어머니 오시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근데 왜 인상을 쓰고 울라 그래, 왜? 자, 어쨌든 간에 시어머니 오시면은 별로 반갑진 않죠? 예, 무응답으로 가름할게요. 문법이 말하는 포함적 의사표시로. 시어머니 오시면 인사가 달라집니다. 띵동. 딱 봤더니 어서 많이 본 시골 아줌마야. 이 아줌마 누구예요? 시어머니. 문 열면서 아이고 어머니 날도 추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인사를 하죠? 이 인사는 왜 하냐는 얘기예요. 친정엄마가 오게 되면 엄마 빨래 들어와 추워. 다른데 그럼 시어머니 오시자마자 집에 점유권이 누구로 바뀌기 시작하느냐? 장 보러 나간가 동시에 시어머니 집 보고 있을 것이고 장 보러 가는 사이에 점유권이 누구로 바뀌어요? 시어머니로 바뀝니다. 점유권 등기하라 그러면 장 보러 가기 전에 등기소 갔다 와야 돼요. 이런 문제 생기다 보니까 점유권, 유치권 등기 못하는 거예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등기될 권리 변동 나오는데 요거 가기 전에 등기 가능 여부에서 밑에 부동산 일부와 공유지분 나와 있죠. 박스 안에 그거보다 먼저 풀을게. 전부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밑에 부동산 일부하고 공유지분에서 끝부분에 용유물권, 임차권, 저당권 나오는 그것만 세분화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칠게요. 자, 이쪽에서 아까 하나의 토지와 하나의 건물 등기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지워버리고 그럼 하나의 필지나 한동 건물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번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럼 하나의 필지 일부 또는 한동 건물 일부 줄여서 부동산 일부라고 부릅니다. 이 부동산 일부란 개념은 토지의 일부, 건물 일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부동산 일부란 말로 하면 뭘로 이해하시면 쉬워지느냐? 방 한 칸 이해하세요. 아파트가 33평에 방이 3개가 있을 경우에 자금 한 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물어보는데 따져보게 되면 부동산 일부는 원칙에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칙은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예요. 왜? 등기하는 단위가 하나의 필지 단위, 한동 건물 단위로 등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보니까 일부는 등기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외적으로 1필지 일부나 한동 건물 일부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자, 아파트가 33평이 있다 가정을 하고 방이 작은 방 한 칸 가지고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방이 하나가 남더라. 그럼 잠만 자는 자에게 세 줄 수 있어요? 네, 세 줄 수 있다 보니까
방한칸에 대해서 용익 물권하고 임차권 등기할 수는 있다요. 이 두 가지만 가능하고 나머지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는 저당권 등 전부 다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말을 엮어서 또 응용해서 풀으셔야 돼요. 뭐만 가능하대요? 용익물권, 임차권만 가능하대요. 그럼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 대해서,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할 수 있어요? 예.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럼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럼 토지 일부에 압류할 수 있을까? 토지나 건물 일부에 압류? 그러지 마시고 뭐만 가능하다? 요거만 가능하다요. 그럼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 압류할 수 없다.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 가압류할 수 없다. 토지 일부에 이전가 등기할 수 없다가 되니까 뭐만 가능하대요? 용익물권 임차권만 가능하다.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걸 외워놔야지만 하나 더 알아요. 일부를 잡게 되면 이제 요거는 반대 개념이 공유지분. 민법 공유지분 배우시게 되면 공유지분은 공유물 전체에 미칩니다. 전체에 미치다 보니까 지분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못하는 게 나오는데 지분은 정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공유지분은 이게 안 되고 나머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부동산 일부란 말은 뭘로 이해하시고 자꾸 외치세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 한 칸 세 줄 수 있어요? 예, 담보 잡힐 수 없다고 이렇게 외우시고 공유지분은 정반대로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그럼 같이 외워요. 둘 다 외운 다음에 머리 휙 흔들게 되면 헷갈리니까 하나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방 한 칸 세 줄 수는 있더라도 담보 제공할 수는 없다. 다 나중에 강론 나가게 되면 이렇게 외웁니다. 지상권은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요? 지상권 토지 일부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공유지분 설정할 수 있어요? 안 된다. 이걸 다 따로 떼배워요. 전세권, 부동산 일부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공유지분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저당권, 부동산 일부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되죠? 공유지분 가능해요? 이렇게 다 따로 떼배우기 때문에 지금 배운 부분과 나중에 다 나눠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한 칸 세 줄 수 있지만 담보 제공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외워놓으시고 요거랑 정반대 개념이 공유지분에서 그 박스에서 부동산 일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용익물권 임차권은 가능하대요. 가능하다고 나왔죠? 저당권은 할 수 없다. 그럼 부동산 일부 뭘로 이해하시라고요? 방 한 칸 세 줄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없다. 반드시 외워놓으시고 그거랑 정반대 개념이 공유지분. 공유지분은 용익물권 등기할 수는 없어. 저당권 등기할 수는 이대로 기하시면 내용이 같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외워놓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등기돼야 될 권리 변동은 잠깐 쉬신 다음에 1시간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